자, 오늘은 고전시가 작품으로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예고했던 작품인 이 정약용의 한시, 자, 고시 일곱 번째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원래 이 고시라고 하는 작품이 연작이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인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작품이 EBS에 실려 있어서, 자, 오늘은 이 작품 갖고 분석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시가 앞에서 부병루라는 작품을 해봐서 알겠지만 고전시가든 현대시가든 우리가 현대시 분석했던 것과 아무 차이가 없어. 자, 정보가 더 주어지면 그 정보를 입혀서, 그러니까 원래는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보기의 관점을 통해 우리가 작품을 읽어가면서 살을 붙이면 되는 건데, 우린 지금 보기가 없다는 가정을 먼저 한 거니까, 자, 작품에서 어떤 부분을 조합해야 되는지 먼저 판단해 보고, 그리고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보기는 나중에 뒤에 확인하는 걸로 할게. 자, 작품이 길지 않으니까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이렇게 돼 있어. 자, 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뿌리가 있어.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어떤 특성인데, 자, 어떤 뿌리를 가지는 것들이 어떤 풀의 보편적인 속성인데,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대. 그러면 문맥적으로 봤을 땐 매달린 꼭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뿌리가 없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일반적인 풀과 이 부평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자, 이 대조라고 하는 기법은 우리가 여러 번 걸쳐서 봤지만 의미를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쓰는 표현 수사법이고, 자, 풀과 부평초를 지금 대조를 시켰어. 근데 밑에 보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자, 언제나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라고 했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람에 끌려다닌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평초를 끌고 다니는 대상. 그러면 역으로 부평초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가해지는 어떤 외부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분명하게 끌려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시의 의미는 글을 쓴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읽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어떤 시를 가지고, 시어를 가지고서 시를 쓴다면 그 눈이 하얗다라고 하는 속성에 초점을 잡을 거냐, 아니면 녹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잡을 거냐, 아니면 뭔가를 덮는다는 것에 초점을 잡을 거냐, 차갑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잡을 거냐. 자,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초점하에서 의미를 만들어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에 맞춰서 시를 읽어버리면 너희는 시를 잘 읽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작품의 독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 우리가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에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도, 우리가 여기서 끌려다닌다는 말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냥 자유롭게 풀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있어서 매어 있는 데 반해서 부평초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둥둥 떠다니면서 뭔가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문맥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단어들,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때 그 의미를 규정 지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바람에 끌려다닌다라고 했으니까 이 바람이 어떤 외부의 힘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뭔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뭔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으로, 자, 이렇게 지금 부평초에 대한 설명을 했어. 자, 대조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기 위한 거라 했는데, 자, 그럼 풀을 말하고 싶은 것보다 풀을 기준 삼아 부평초의 특성을 지금 말하는 게 초점인 것 같아. 좀 더 보니까 목숨은 비록 붙어 있긴 하지만 더부살이 신세처럼, 자, 비유를 했네. 직유법을 썼어. 더부살이 신세처럼 갸냘프기만 하다. 그 부평초의 삶이 더부살이 같은 그런 삶이고, 갸냘프다라고 하는 건 연약하고 가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른 풀들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연약해 보이고, 그 다음에 더 가늘게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이 뭔가 측은함을, 좀 불쌍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지금까지 어떤 시의 전개에서도 그랬지만, 자, 좀 더 보니까 그 과정에 연잎은 너무 괄시를 해. 자, 그럼 연잎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괄시를 한다. 누구를 괄시하는지는 문맥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부평초가 되겠지. 그러면 괄시를 한다 했으니까 연잎 자체가 긍정적일 수는 없는 거고, 자, 행체도, 자, 행체라고 하는 게 밑에 보니까 마른 과의 어떤 한 해살이 풀이래.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얘도, 자, 도라는 말 썼으니까 같은 맥락이겠지. 얘도, 자, 이리저리 가리기만 한다. 자, 부평초를 괄시하는 연잎, 그 다음에 부평초를 가리는 행체, 얘네들이 전부 다 부평초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부정적인 대상들이지. 자, 근데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자, 하나의 못 안에 살면서, 연못 안에 살면서 라는 말은, 그러면 연못 안에 연잎도 있고 행체도 있고 그 다음에 부평초도 있는데 어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라는 말이 나왔어.
어쩌면 글이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자, 평소형으로도 써도 될 말을 의문의 형식으로 써놨으니까 서리적인 표현이 쓰인 건데 이건 어그러지고 있는 모습인 거고 그걸 통해 화자가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라 보면 되겠지. 왜 그렇게 서로 어그러질까? 그러면 하나의 못 속에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어그러졌냐? 이 말은 어떤 조화롭거나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모습인 거지. 하나는 괄시하고 하나는 가리고 이런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내지는 비판적 인식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 지금 이 작품 속에서의 부평초의 모습은 뭔가 좀 갸냘픈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의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뭔가 끌려다니는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연립에게 괄시당하고 행체에 의해서 가려지고 자, 그래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상태 속에 놓여진 그런 부평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자기 얘기다라고 말하긴 뭐하고 초점 자체는 부평초와 관련된 얘기였거든. 자, 그럼 이 부평초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맥락을 잡아야 되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화자는 표면적 화자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어. 나라고 하는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럼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지금 뭐로 봐야 되냐면, 부평초를 보고 있었던 거지. 자, 그 연못 속에 있는 부평초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부평초를 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화자 중심의 시라고 이 작품을 말하기에는 좀 뭐하고 이 부평초라고 하는 대상의 초점에 맞춰서 봤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시였을 때는 항상 늘 강조했지만 우리 앞선 작품에서 여러 작품 봤지만 그 대상의 속성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면 긍정적인 속성을 띠는 건지 부정적인 속성을 띠는 건지 아니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어떤 어려움이나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평초의 어떤 상황과 정서 태도를 봐야 될 텐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연못 속에 있으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바람이나 내지는 행체 그리고 연립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고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초반에 나왔는데 뿌리가 없다 그랬어. 자 이게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부평초가 보여주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끌려다니는 모습 그 다음에 뭔가 괄시를 당하고 어떤 능동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괄시를 당하고 끌려다니고 어떤 피동적인 어떤 수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대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건 부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걸 거고 그런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뭔가 끌려다니고 그리고 괄시당하고 뭔가 고통과 어떤 시련을 겪는 그런 모습. 그러면 이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부평초의 어떤 대상은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잡냐면 부평초가 긍정적인 대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부평초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정적인 대상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유형,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내지는 난처한 상황,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발되는 어떤 전제된 화자의 정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 어떤 연민이었다. 연민이고 측은함. 뭐 같은 맥락이지 연민을 느끼는 거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이렇게 서로 어그러지기만 하냐 왜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고 어그러지기만 할까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판단해 보면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람이나 행차나 연립의 영향을 받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서 괄시를 당하는 그런 부평초에 대한 연민이고 자, 그리고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다.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어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부평초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 대상을 표현하는 거라 본다면 부평초를 보며 그 대상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꼭 부평초 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떤 외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 안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시에서는 정보를 주면 그 정보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가 없다면, 아, 그러면 부평초 같은 누군가를 보고 썼나 보다. 또 어쩌면 나를 부평초 같다고 생각해서 썼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정도만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야. 자, 우리가 또 늘 하던 방식으로 보기에 대해서 필요성 판단하는 시간인데, 자, 보기가 먼저 봤다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 필요성 판단을 보기 갖고 자꾸 해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가지고 해보긴 했지만, 너희들이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 보기가 왜 중요한지가 판단이 된다면, 너희가 시험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행동으로 드러날 거니까, 자, 또 한 번 보기의 필요성이 있었던 보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라는 얘기다. 자, 그럼 일단 보기의 내용을 보면, 자, EBS에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 고시 7은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창작한 작품으로 자료 A나 자료 B의 내용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료의 A와 B를 보여주고 나서 이 내용이 작품에 나타나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나서 작품을 보면 얼마나 더 수월하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필요성을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자, A는 근데 초점이 백성들의 삶에 초점인 거고,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정약용 자신이 초점이 되는 거야. 근데 A를 보니까 정약용은 무거운 조세와 부역, 그 다음에 관리들의 갖은 착취와 횡포로 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대. 자, 그러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다면, 너희들이 시를 읽을 때 먼저 보고 시를 읽었다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 둥둥 끌려다니는 모습, 그 다음에 괄시당하는, 연립에 괄시당하고 그 행체에 의해서 뭔가 가려지는 그 모습을 그냥 그렇게 읽히지 않았을 거고, 아, 무거운 조세나 부역, 내지는 관리들의 횡포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놓여져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빨리 달라붙는다는 거야.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내용 파악을 해서 시험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우리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게 정서 태도와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 거지. 그럼 B를 한번 봐볼게. 자, 백성들이 벼슬을 그만두겠다고 올린 소들, 상소들을 보면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여러 신하들의 괴롭힘 때문에 조정에서 편할 날이 없었고, 자, 이로 인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는 자신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여러 신하들에게는 기쁨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러 신하는 이 위에 있는 배척하고 모함하는 그런 여러 신하들이겠지. 이 신하들에게는 기쁨이고, 자신도 그들의 표적 안에 들 염려가 없을 것이라면서 고향에서 성정을 기르며 살고자 하는 뜻을 임금에게 밝혔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기를 보고 갔다면, 그러면 바람에 끌려다니는 모습이나 아니면 연립의 괄시, 그 다음에 그 행체가 가리는 그 모습을, 아, 그러면 이것은 정약용을 모함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신하들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뭔가 너희들이 읽어가는 과정에 빠르게 판단을 했을 거란 얘기야. 작품의 독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기를 보면서 껴맞추는 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작품을 효율적으로 보기에도 문제풀이에 어떤 불필요한 시간 소비가 없다는 점에서도 너희가 이 보기가 먼저 보는 게 나을지 나중에 보는 게 나을지는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보기는 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많은 작품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작품에서도 다 그랬지만, 보기가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아주 많이 줄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구체성을 띠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다. 자, 이 생각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번째 작품으로, 고전시가로서는 두 번째 작품으로 작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다시 현대시 한 작품을 할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정희성 시인의 저 산이 날더러 작품이 있거든. 자, 그래서 그 작품을 가지고 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테니까, 자, 이 작품을 정리했던 과정들도 잘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작품 미리 준비해보고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게. 자,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